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먼저 보셨고, 오늘 앞으로 넘어가서 요약집의 13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애당초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법이 나누어졌다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요 안에 파트가 3개가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오늘 동그라미가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여기에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나중에 외국인 특례 규정이 들어왔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도 같이 들어왔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랬어요. 그럼 이게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나눠졌죠. 그죠? 이 부분에는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거래 허가에는 개업공개사 안 나옵니다.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에서 개업공개사가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절대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죠? 첨부하는 서류에도 개업공개사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전체로 보면은 투기 방지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이 투기 방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 목적은 물론 투기 방지지만 실거래가 신고한다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부수적인 목적인 실거래가 신고라는 목적은 달성을 못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 질문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신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금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금인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투기 방지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니까 굳이 금인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금인의 목적 이미 달성했으니까 이것도 허가받았다. 금인 안 받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된다. 농사 짓겠다는 말 액면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다. 이러죠. 그죠? 농지증 누가 발급해 줍니까? 농지증 발급은 시, 구, 업, 면장이죠. 그죠? 시, 구, 업, 면장이에요.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은 며칠 이내 발급해 줍니까? 시, 구, 업, 면장이니까 며칠 이내? 4일 이내. 그러니까 원래 농지증 발급 받을 때는 영농계획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사 지으려고 할 때 몇 제곱미터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까지. 그건 1000제곱미터 세대별로 할 수 있습니까? 개인당 할 수 있습니까? 세대별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은 660제곱미터, 부인은 440제곱미터 보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죠?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이 부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도저히 용납을 못 한대요. 거꾸로 하면은 부인이 660, 남편이 440 보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1000제곱미터는 보유할 수 없죠. 그러면은 주말 체험용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지증을 받는다 하는 말이 농사 짓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말 체험용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투기해도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되죠. 농지증 받아야 되죠. 원래는 농지증 받을 때 영농계획서가 필요하죠. 그럼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 취득할 때 영농계획서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사 지으러 갈 때 사실은 농사 지으러 갑니까? 농사 망치러 갑니까? 농사 망치러 간다. 그죠? 농사 망치러 가는데 영농계획서 필요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는데 영농계획서 첨부 없이 그대로 농지증 발급받을 때는 이틀이에요.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농사 짓겠다. 농지증을 받는다. 농사 짓겠다는 말. 농사 짓겠다는 말은 농지에 투기 안 하겠다는 말이죠.
투기 안 하고 농사 짓겠다. 이건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요.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투기 방지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 농지증 안 받아도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는데 투기 대상으로 보면은 허가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는 말은 투기 대상으로 본다. 투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아닌 것으로 본다. 농지를 투기 안 하겠다.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사 짓겠다. 그럼 여기서 농사 짓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농사 짓겠다 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농지증 안 받아도 되죠. 그럼 농지증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자, 농지증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이거는 물론 투기 방지라는 목적도 있지만 실거래가 신고의 목적도 있다 그러죠. 그럼 실거래가 신고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농지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아우러는 요 지문 중에서 하나는 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 매매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를 했어요.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최초의 매매 계약을 공급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신고한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오로지 매도인, 매수인밖에 없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부터 임대차 거래도 신고를 하죠. 그죠? 자, 임대차 거래 신고할 때 임대차 거래 당사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등 하면은 토지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분양권, 입주권 포함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신고 대상 계약, 매매 계약으로 한정한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매매하고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상속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상속은 투기 대상이 아니죠.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 안 하죠. 그죠? 판결로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 아니죠. 증여받았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니까 증여도 신고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교환계약은 신고한다 안 한다?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신고한다. 교환계약도 신고를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에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자, 신고기한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일 이내였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구분해야 되는 게 자, 여기에는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만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이 부분을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 특례 규정이 저번에 했죠. 그죠? 신고하는 규정도 있고 허가받는 규정도 있다. 똑같은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허가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허가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15일이다. 여기에서는 며칠 할까요? 마찬가지로 15일이죠. 그죠? 15일.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또는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한다 그랬죠.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계약으로 취득했다.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했다. 계속 보유 신고하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죠. 그럼 이것도 계약이고 이것도 계약이에요. 똑같은 사람에게 신고한다. 그러면은 여기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합니까? 계약으로 취득했다. 기업공개에서 있다고 봐야 되죠. 60일이죠. 요 60일이 어디서 났냐면은 여기에서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게 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만들었는데 요게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죠. 그죠? 네, 봐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60일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규정에서는 30일 아니고 60일이다. 요거 두 개다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시군구청장 하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뭘 구분하냐면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야 된다.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사무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개사무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러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시군구청장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도지사는 안 나옵니다. 시도지사는 뭐 할 때 나오느냐면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를 제끼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고한다. 이게는 말이 안 되죠. 그 징검다리로서만 시도지사가 나오지 시도지사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시군구청장 할 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맞죠, 그죠? 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법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지문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한다.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한번 볼게요. 자, 신고 의무자에 자,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럴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뒤에 거를 먼저 나와야 되니까 뒤에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자,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자, 전자문서로 하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되죠.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어떤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것을 첨부해야 된다 또는 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면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 이걸 대리신고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 의무자가 컴퓨터 켜가지고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아니면은 대리인이 컴퓨터 켜가지고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문서를 할 때는 대리신고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주로 한 지문으로 틀리게 주로 나왔어요. 대리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3년 전에 새로운 방법이 하나 도입이 되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우리 시험 범위로 전자계약으로 시험 범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는 말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한 예다,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자, 원래 신고하는 방법이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한 예다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전자계약이 문제가 나오면 이 지문은 절대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러죠. 자, 이제 신고 의무자를 한번 볼게요. 자, 신고 의무자가 첫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신고서 제출을 할 때는 공동으로 제출한다. 아니면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제출하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말이 둘 다가 손잡고 한꺼번에 끝까지 가야 돼요. 두 명 같이 가더라도 한 명이 들고 가죠. 그죠? 일방이 제출하지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둘 다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는데 이거 서명 및 날인할까요? 서명 또는 날인할까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하는 거는 오로지 두 개밖에 없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그것도 누가 할 때만? 기업공개사하고 수수공개사 할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및 안 나옵니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한다. 둘 다가 서명 날인한다 하는 부분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으니까 요거 가지고 가름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둘 다가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는 말은 한 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신고를 안 하면은 나머지 한 명도 벌 받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머지 한 명만 서명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럼 등록관청에 신고관청은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둘 다가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왜 한 명이 서명 날인을 안 했느냐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사유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전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은 거짓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제출도 일방이 신고한다. 그죠?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나머지 거래 당사자, 일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국가 등이 제출하는 신고세 서명 날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기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자, 물론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할 때는 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공개사 신고할 때 기업공개사 있어요. 기업공개사 신고 안 하면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업공개사 신고 안 하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있어요? 기업공개사에 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공개사 신고하는 끝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대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나왔냐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면은 기업공개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럴 땐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없어요. 기업공개사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요까지 해가지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신고 대상 부동산 등 요거 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대상물하고 신고 대상 부동산 등하고는 똑같지는 안 하죠. 그럼 신고 대상은 투기의 대상이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기 대상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죠? 중개 대상물 매매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중개 대상물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하고는 다릅니다. 자, 신고 의무자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대리신고가 나올 거예요. 자, 대리신고할 때 대리신고 핵심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대리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은 위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위임을 받은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는데 물론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위임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거래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습니까? 지금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제출은 누가 합니까? 일방이 하죠. 그죠? 그럼 위임을 받을 때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일방의 위임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죠.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거래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는 사람이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국가 등이 있을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그럼 누구에게 위임을 받아야 된다?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은 거 맞죠? 그래서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전의 법에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거래 당사자라고 해도 틀렸다고는 하지 마세요.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요거 두 개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때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 위임장에 원래 위임장에는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 증명서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 말이죠.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 안 찍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자, 자필 서명을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위임장을 받은 공무원은 이게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거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인감 증명서 첨부하는 것 아니다. 그죠? 조심하시고 인감 증명서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 번도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중요한 건 아닌데 위임한 사람이 법인이라면은 그럴 때는 법인인감 날인하고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해야 돼요. 자,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이럴 때는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 공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 공개사가 전자문서로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안 되죠, 그죠? 대리 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물론 신고서 제출을 신고 의무자가 제출하든지 아니면은 대리인이 제출하든지 간에 신고서 제출하는 자는 자기 신분 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어떤 지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자, 신고서 제출하는 자는 자기 신분 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보여줘야 된다. 지금 신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신고관청 시군구청이 하는데 시도지사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 이거 보셨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신고사항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을 신고하느냐.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첫 글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신고하는 내용은 신고 내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고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첫 글자로 소개, 중매, 종가. 자, 소개, 중매, 종가 신고를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조건이나 기한 같이 신고합니다.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물론 면적도 들어가죠. 계하면은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럼 중개사입니다. 기업공개사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 인적사항,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기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겠죠.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이에요. 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인데 이 매도인, 매수인을 거래 당사자라고 표현했죠. 네, 종류, 면적. 자, 여기서 말하는 종류라는 말은 토지냐, 건축물이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그 다음에 면적 들어가고 가격, 물론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부 다 실제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럼 이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은 무슨 면적으로 해야 된다? 실제 면적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소개, 중매, 종가 들어가는데 요 질문이 자주 나오세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신고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그럼 일단 제일 쉽게 보면은 소개, 중매, 종가, 공 이런 거 없죠, 그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만 문제 지문에 놓으면은 이거 소개 중매 종가 이래 외워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보느냐면은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잘 압니까? 국민들이 잘 압니까? 공무원이 잘 알죠. 그럼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잘 아는 공무원에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가 있다, 신고할 이유가 있다, 없다? 요거 신고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들어가는 것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면 우리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첫 글자로 뭐였죠? 교권, 인물이 개지랄이라 이랬죠. 교권, 인물이 개지랄이라. 물론 여기에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나 기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내용하고는 거래계약서하고는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교하면은 교부일자죠. 교부일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예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다 하는 말이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 말이죠. 인도일시. 물론 법에서는 물건 인도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의 표시. 계약일이죠. 지급에 관한 사항. 자, 지급에 관한 사항에 계약 금액이 얼마냐, 지급 시기가 얼마냐, 언제냐 들어가는데 거래계약서는 모든 게 결정됐죠. 그죠? 그럼 거래계약서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에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 예정 금액이 들어간다. 거래계약서에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모든 게 결정되죠. 거래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래 금액이 들어가니까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 날 하면은 당이에요. 당사자, 인적상 이래 들어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났냐면은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그거는 실제로는 그런 문제를 빨리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빨리 냈냐? 출제위원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답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잘 낸 거예요. 그 답이 자, 권리 이전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의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죠. 그런데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요거 두 개는 꼭 비교를 하세요. 자, 근데 올해는 사실은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소개 중매 종가. 근데 여기 어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체에서 여기에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 신고사항 들어가고 그 밑에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있죠.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오른쪽에 3번 법인 외의자. 법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법인보다는 일반 개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법인 외의자가 비규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거래 가액이 6억인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자,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인 부동산 하면 안 돼요.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택이에요. 주택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때는 가격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기억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볼게요. 거래 대상 주택에 대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그 다음에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 계획 이래 되죠. 그죠? 이것을 법에서 나중에 서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마디로 입주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 다시요. 자금 조달 계획이나 지급 방식 입주 계획은 반드시 신고하는 사항은 아니죠. 주택이 얼마 이상이거나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의 끝에 이 경우,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이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 있는 거 얼마, 뭐 집에서 얼마 좀 보태주더라 증여, 그 다음에 대출하는 거 얼마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얼마다 그러면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 자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소개 중 매종가는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주택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투기 과열 지구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뿐만이 아니고 자금 지급에 관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큰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왼쪽에 이번에 법인이 거래할 때, 자, 법인이 거래할 때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자,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법인이 거래할 때는 크게 신고하는 내용이 두 개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취득 목적,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안에 내용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공부할 게 워낙 많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은 버리세요. 그래서 자,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은 자, 매도법인 및 매수법인 모두 신고해야 될 사항 하면서 가로 열고 뭐라 했냐면은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거래계약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 되죠.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국가 등은 투기를 안 하죠, 그죠? 국가 등이 투기를 안 한다는 말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 있을 때는 요거는 자금 조달계 이런 것들은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까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개인이 신고할 때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이런 것들 주택가격이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자금 조달계획 들어가죠, 그죠?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자금 조달계획 등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금 조달계획이 들어간다는 말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데 국가 등이 있으면 투기 안 하죠. 국가 등이 있을 때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첫 번째 법인일 때 다시 법인일 때는 일단 법인 현황이 들어가는데 법인 현황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로니까 더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은 공급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 등이 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법인이 주택을 삽니다. 주택을 사가지고 법인이 주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법인이 주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 복리를 위해 가지고 집 없는 몇 명들 근무 잘하는 사람 여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주택 사놔놓고 전국적으로 지점망이 있는데 이 본사에 오면은 항상 호텔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비용도 많이 드니까 여기에 출장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묵도록 하겠다. 충분히 법인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권의 입주권은 주택이란 개념이 아직까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 숙식을 제공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택 현황에 관한 사항,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는 것만 보세요. 첫 번째가 뭐 할 때 일방 당사자 국가 등이다. 현황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실제로 주택이 아닌 것, 분양권, 입주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2번에 주택 취득 목적 자금. 자, 이런 것들도 자, 투기는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투기는 매수인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매수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매수인인 경우 투기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머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디귿에 투기 과열 지구의 소자는 주택 거래 가액을 체결한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요 내용은 똑같다고 보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단서조항 안 들어가고 하는 조그만한 글씨로 된 거죠. 그거 정도만 조금 주의 있게 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에 교재가 제가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른데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 요거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중간에 양가로 4번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 제출. 자, 그러면은 아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원래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은 누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까? 매수인 말고는 작성할 수가 없죠. 그럼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원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그러면은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 자금 조달 계획을 제공해야 된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30일보다 빨라야 되죠. 이거는 25일 이내,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이런 것들을 신고 의무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신고 의무자에게 자금 조달 계획을 제공해 줬다. 그럼 기업공개사에 제공을 해 줬어요. 기업공개사는 그 자금 조달 계획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실제로 보겠죠, 그죠? 그럼 매수인은 기업공개사 이거 보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이거는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은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공을 해주면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런데 이거는 제공을 안 하고 이거는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꼭 신고 의무자가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수인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꼭 신고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나와 있는데,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우리 제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서 서식을 하나만 보세요 하면은, 확인 설명서, 공인중개사법 확인 설명서 반드시 문제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하나 더 보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보셔야 돼요. 신고서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오른쪽에 신고서 작성 방법 있죠. 그럼 신고서 작성 방법에 중요하다고 색깔을 넣어놨는데 색깔 넣어놓은 게 더 많네요. 그죠? 자, 근데 신고서 작성 방법 위에 보면은 여기에는 없는데 유의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유의사항에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 교재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금액하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들어가는 금액은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습니다. 부가세를 빼고 적는데 단지 하나 공급계약. 자, 공급계약. 부동산의 최초의 매매 계약을 공급계약이라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분양. 자, 요거하고 전매계약. 주택 있는, 부동산 있는 것 자체를 전매를 할 수는 없죠. 그죠? 전매라는 말은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을 말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자, 요거 두 개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습니다. 요거 두 개는 부가세 포함해서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 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분양 계약이다, 공급 계약이다 할 때 분양권, 입주권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안에 부수되는 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다. 아니면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는 전부 다가 부가세 빼고 적는데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일 때는 그것도 있으면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서식에 있는 거, 오른쪽 페이지 1번 볼게요. 1번, 지문에 나온 적은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거는 아닙니다. 자, 1번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거래 대상 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을 적어라. 그런데 거래 지분을 적는 란이 없으니까 주소란에 적어라 이 말이에요. 틀리게 나올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의 주거용의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그 밖의 주택이냐, 아니면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의 체크 표시를 합니다. 틀리게는 안 나왔는데 지문은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를 기재해라. 맞죠? 그죠? 물론 그거 나오고 난 뒤에 국적도 기재라고 여기에 추가됐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법인 외의자가 6억 원 이상인 주택 및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이 신고서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표시한다. 내용은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이게 제공을 한다. 며칠 이내에 제공해야 돼요? 25일 이내. 대신에 직접 할 수도 있죠. 그거 체크를 해라. 틀리게 나올 거 없고. 그 다음 4번에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인 경우에는 체크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는 가로 안에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제가 읽었는데 잘못 읽었어요. 안 읽어도 되는 겁니다. 틀리게 나올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급계약은 최초의 매매계약을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랬죠.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맞고,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체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 물론 법인으로 한정한다 그랬어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이것도 틀리게 나올 내용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분양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분양 전환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주택법에서도 분양 전환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이거는 임대주택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뜻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게 사업주체 돈이 됩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게 사업주체가 돈이 됩니까? 분양하는 게 돈이 되죠. 그죠? 그런데 임대할 수 없이 특별히 일반 분양하더라도 임대주택 특별히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임대주택을 지으면은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한다. 주택법에서는 택지 조성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임대주택법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법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지으려는 사람에게 더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죠. 그죠? 그럼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임대사업자, 집주인은 돈도 안 되는 임대사업을 계속하겠습니까? 분양하겠습니까? 분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분양 전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할 때는 부동산 할 때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넣는 겁니다. 이거는 분양 전환이 안 하고 분양 전환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외의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거, 분양하는 것을 분양 전환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알고 틀리게 나올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6번에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된다. 소재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무슨 동이다?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동 몇 번지다.
그죠? 번지까지는 꼭 적어야 되고, 물론 가로 안에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적어라. 이거는 당연합니다. 자, 지목 면적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을 적어라. 이 여기에서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은 지목 면적을 볼 때는 뭐를 보고 적어라 하는 게 문제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지목이나 면적을 볼 때는 당연히 뭐를 봐야 된다? 토지 대장을 봐야 된다. 이건 틀리게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을 적어라. 건축물 면적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틀리게 안 나오겠죠. 그죠? 가로니까 중요한 건데 밑에 있으니까 다시 조금 이따 별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어라.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대지권 비율 뭐를 보고 적으라고요?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어라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도 마찬가지로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어라. 여기에서는 핵심이 마지막에 있는 이거예요. 자, 7번 중요합니다.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대. 이건 아까 했죠. 그죠?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 무슨 면적으로? 실제 면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두 개죠. 그죠? 집합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 지문에 두 개 다가 놓으면 답입니까? 아닙니까? 두 개 다가 놓으면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으로 집합 건축물, 2번 지문으로 그 밖의 건축물 나왔어요. 답이 아니다. 똑바로 놓으면 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틀리게 나오더라도 답이 두 개 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두 개 다가 놓으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집합 건축물만 보세요. 자, 이게 집합 건축물이 있어요. 자, 집합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한 동 전체를 사고 팝니까? 아니면은 자기 집만 팝니까? 자기 집만 판다. 집합 건축물은 연면적 할까요? 전용 면적 할까요? 전용. 이것만 보시면 되죠. 그죠? 참고로 전용 면적은 외벽에 무슨 선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별로 사전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는 공법에서 나와야 되죠. 그 건축 면적은 외벽에 무슨 선 기준입니까? 예, 건축 면적은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서는 면적이죠. 그죠? 건축 면적은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건축 면적이란 말을 쓰고 각 층이나 일부를 나타낼 때는 바닥 면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2층 건축 면적은 얼마냐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런 말 안 쓰죠. 그죠? 이 건축물의 우리 강의실 건축 면적은 얼마냐 이런 말 안 쓰죠.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건축 면적이라는 말을 쓰고 각 층이나 일부를 나타낼 때는 바닥 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생겼다. 이건 뭐겠습니까? 아파트라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실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제 엘리베이터 그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열이 돼 있죠. 요게 건축 면적이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은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 두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외벽의 중심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 면적도 외벽의 중심선, 바닥 면적도 외벽의 중심선이랑 같이 보세요. 그런데 바닥 면적은 외벽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획의 중심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중심선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전용 면적은 아까 전용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기준으로 할까요? 헷갈리면 그림만 그려보세요. 한 층에 두 세대가 살고 있어요. 외벽 두께만큼은 주거 전용 면적으로 섭니까? 안 섭니까? 주거 전용 면적으로 쓰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죠? 외벽에 외부선, 중심선, 내부선 무슨 선 할까요? 내부선이네요. 자, 7번 면적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8번 중요합니다. 자,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거를 파란 걸 해야 되는데
진작 중요한 거는 빼먹었네요. 자, 원래는 이게 뭐라고 됐냐면은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생략이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두 개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3억짜리하고 4억짜리를 한꺼번에 샀어요. 합계액을 적으면 7억을 적겠죠. 그러면 3억짜리를 사가지고 4억에 파는 경우도 있죠. 4억짜리를 사가지고 손해보고 3억에 파는 경우도 있죠. 합계액을 하면은 7억을 사갖고 7억에 팔았죠. 그죠? 그러면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다.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내죠. 4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 세금 낸다? 안 낸다? 세금 안 되죠. 그럼 합계액을 적으면 7억짜리를 7억에 팔았어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죠? 정부에서는 세금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받고 싶다. 그죠? 각각 적어라. 합계액을 적어라. 각각 적어라. 중요합니다. 자, 물건별 거래 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지 합계액을 적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물론 그 뒤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그리고 추가 지불액, 추가 지불액인 게 프리미엄이죠.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부가세가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라. 아까 제일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라. 나머지는 부가세 빼고 적어라. 공급 계약, 전매 계약에도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다. 아니면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다. 이런 것도 있으면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라. 이 말이네요. 9번에 안 중요합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 총 하는 말은 합계입니까? 각각입니까? 총이라는 말은 합계죠. 그죠? 총이란 말이 없으면은 각각. 자, 10번에 중요합니다.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하고 뒤에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거래 금액 난에는 추가 지급액 등 그리고 권리 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노불량주택이 쫙 있어요. 노불량주택이 쫙 있다. 이거를 쫙 밀어버리고 아파트 새로 짓습니다. 이거 주택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비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노불량주택 쫙 밀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 짓는다. 재갑이라든지 재건축이든지 이렇죠. 그죠? 그럼 이제 정비법에서 나오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에서 나오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죠. 그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말이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를 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그랬어요. 그거를 주택법에서 나오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고 합니까? 분양권이라 하죠. 그죠? 그럼 정비법에서는 특정한 동호수가 언제 결정되느냐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죠.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들어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정비법에서 뭐란다? 입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종전부동산은 주택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오죠. 그럼 이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일 때 적습니까? 입주권일 때 적습니까? 입주권일 때,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일 때 적는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방금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죠. 이거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신고 필정 교부 할 때 검증 체계. 여기 우리 교재가 조금 법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도 많이 다르고 실제로 설명을 드리기로도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교재 순서대로 한다고 했어요. 자, 검증체계 구축 운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누가 신고를 했어요. 평당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당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다. 신고관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돈이 급했는 뭐예요. 그런 거 팔면 내한테 팔지. 그런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한쪽에서 평당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샀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관청 뭐라 하겠습니까? 잘 샀네요. 내 오늘 빨리 마칠 테니까 소주 한 잔 사세요.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신고를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면서 50만 원에 팔았다라고 거짓 신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죠.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다 신고하면은 어떤 게 좋습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양도세 작게 내죠.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놓고 50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적게 내죠. 그럼 세금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체계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로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은 누가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검증을 하기로는 동그라미 3번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서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 조심하세요. 신고관청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검증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실제로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 발급. 뭐 이상하게 순서가 요래되는데, 자,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내용이 적합하면은 물론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지금 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틀린 지문으로 나올 거 아니고 과태료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또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기는 있어요.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당연합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필증을 얼마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여기에 7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신고 필증 받아가 뭐하러 가느냐면은 등기하러 갑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등기합니다. 그죠? 등기할 때 허가증 첨부 안 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인 것은 신고 필증을 첨부 안 하면은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신고 필증 받았다.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하러 간다는 말이에요? 등기하러 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원래 이 7일 이내라고 틀리게 나온 이유가 원래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한 법이죠. 그죠? 그래서 공문이 하는 게 7일이라는 의미로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틀리가 나왔어요. 왜 틀리냐면은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적어도 등기 신청하는데 최고 며칠 걸린다? 7일 걸린다는 말이에요. 등기 신청하는데 최고 7일 걸린다는 말은 그 사이에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법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 뒤에도 자주 나오세요. 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맨 처음에 나왔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검인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신고필증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끝까지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검인의 목적이 투기 방지라 그랬어요. 투기는 매도인이 한다, 매수인이 한다? 매수인이 한다. 그럼 누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에 145페이지부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